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돌파했는데 그 10,000건을 돌파한 게 월간 단위로 10,000건을 돌파한 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좀 4차례에 불과하거든요. 특히 6월 거래량이 아직 다 집계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대로면 2020년 6월에 16,386건 다음 가는 정도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급등한 시장이 뜨거웠다고 할 수 있는데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27일 대출규제 발표한 이후 첫 주 거래량이 그 전주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됐고 네. 특히 강남 3구 전체는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서초구와 송파구 전체는 각 한 건만 거래될 정도로 급격히 거래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엇갈리는 네.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맞습니다.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의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이 대출이 있는 거래 중에 대출이 6억 원이 넘는 거래 비중이 이제 강남구 56%, 성동구 50%, 서초구 47%, 용산구 46%, 마포구 40%, 뭐 이렇게 양천구 40%, 송파구 36% 등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거래 중에 6억 원 넘는 비중이 절반 또는 절반 육박하는 구들이 꽤 상급지 중심으로 많았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좀 특히 성동구가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이제 강남구에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마포구도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송파구보다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성동구와 마포구가 이제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6억 원 이상 대출이 제한되면 이제 좀 타격을 받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한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각 구별 부동산 평균 거래액을 뽑아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6억 이상 대출의 거래 비중 같이 비교해보면 송파구가 같은 경우는 평균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부동산 거래액이 18억 6천만 원이었는데 6억 이상 대출 비중이 36%였어요. 그런데 성동구는 이보다 낮은 평균 15억 2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6억 이상 대출 비중이 50%거든요. 송파구보다 성동구가 이제 평균 거래액은 낮은데 6억 이상 대출 비중은 더 높았다는 건 아무래도 6억 이상 대출 제한에 대한 타격이 국지적으로는 또 일부 지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액이 올해 상반기 거래 중에 대출액이 집값 절반 이상인 곳이 서울 전체가 35%인데 강남구 서초구는 15%에 불과한 반면에 마포구 33%, 성동구 38%였거든요. 결국 이 말인즉슨 좀 성동구와 마포구 같은 이제 상급지 중에서 성동구와 마포구 연끌 비율이 좀 높았다. 젊은 고소득 3040 세대의 고소득층이 좀 연끌을 해서 마포, 성동에 많이 진입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가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상급지가 좀 더 타격을 받는 건가요? 예,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지역 서울 전체는 32%인데 근데 지금 상급지는 죄다 그 50%에서 40% 이상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던 매수 비중이 이제 통째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매수 수요에서 좀 상급지가 좀 타격을 받는 상황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조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급지 집값이 너무 빨리 급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공급 부족 예상되고 스트레스 DSR 3차 시행전 막차 타기 등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로 미래 수요를 좀 끌어쓴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상급지는 당분간 상승이 좀 반등이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노도강이나 금관구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풍선 효과? 좀 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대 아파트들의 상승으로 좀 옮겨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풍선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이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보면 가장 높은 5분위는 이제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지 오래됐고 그 나머지 분위들은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즉 80%의 아파트는 전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상급지는 이번 대출 규제 특히 6억 대출 제한의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밑에 분위들은 아직 전고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풍선 효과는 있지만 풍선 효과가 생각보다 당장 크게 나타나기 힘들다고 보는 건 이번 6억 대출 주담대 6억 대출 제한 외에 또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 계획 대비 50% 축소하고 또 신용대출을 연소득 1, 2년 내에서 연소득 1년 내로 좀 제한했던 유동성 조이기가 또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있지만 극적으로 좀 오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대구와 울산 같거든요. 대구는 사실 얼마 전에 5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좀 그 각 지역의 매매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다고 조사를 해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은 유동성, 그 다음에 지방은 공급이 가장 매매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이 수도권 매매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공급의 증감이 입주 물량의 증감이 지방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타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동안 굉장히 과잉 공급이 지속됐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급락을 했고 실제로 23년부터 24년까지 대구의 매매가 전세가 하락폭이 주요 시도 중에 가장 컸거든요.
했거든요. 그런데 역대급 공급 과잉이 계속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역대급 공급 절벽에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대구 착공 물량이 보니까 2020년에 36,000호였다가 그 다음 21년 29,000호, 22년 15,000호인데 24년은 1,000호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24년도 5,000호밖에 착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25년 올해도 5월까지 착공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은 공급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대구는 역대급 공급으로 이제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로 진입을 한 상황에서 이제 착공 물량으로 봤을 때 26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입주 물량이 줄어든 공급 절벽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구가 향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반등하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울산인데, 울산은 지금 광역시 중에, 지방 광역시 중에 전세가율이 75%를 넘어선 유일한 광역시거든요. 전세가율이 75%가 넘은 상황에서 울산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5년도 5월까지도 거의 착공이 없어요. 그래서 28년까지도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감안했을 때 현재의 전세가율 75% 이상의 전세가율과 향후 공급 감소가 만나면 아무래도 울산이 좀 탄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전국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역별 비중 추이를 봤더니 울산이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2022년까지 저조하다가 23년에 그 비중이 훅 늘어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고소득자가 울산에서 다시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높고 향후 공급 감소가 또 다가오고 있고, 또 고소득자가 늘고 있는 세 박자를 감안했을 때 울산도 점점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요? 사실 부산도 되게 관심이 많던데. 부산은 사실은 모든 광역시들이 지금 수도권에 비해 더 공급 감소폭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탄력을 모든 광역시가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와 울산이 상대적으로 더 공급 감소가 크고, 대구는 전세가율이 반등을 시작했고 울산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광역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고, 나머지 광역시들도 공급이 감소가 크기 때문에 점점 상방 탄력을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값 폭등에 대한 그 잔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또는 또 속으면 바보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5년 동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들리는 발언, 아직 정부의 폐가 있는 게 맞는데 그중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하한선을 15%에서 25%로 올려서 은행으로 하여금 주담대를 하려면 자기 자본을 더 쌓게 해서 주담대의 총액 자체를 줄이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만약 실제로 시행이 되면 주담대 잔액이 595조 원인데 최대 200조 원 이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그 말인즉슨 그런 유동성 극단적으로 줄이는 폐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집값이 더 오르면 그런 폐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같은 급등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못했던 전세자금 대출 DSR 포함 여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거액으로 이루어졌고 2019년에 105조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24년에는 171조로 66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유동성이 전세자금 대출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전세가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상수였기 때문에 전세가에는 버블이 없다고 간주를 했었는데,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정말 DSR로 포함시켜버리면 전세가에 들어가 있는 버블이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전세자금 대출을 과연 이 정부가 꺼내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1, 2년에 이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한다면 과감한 정책을 꺼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세입자를 건드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 전세자금 대출 DSR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파트가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 DSR을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할 거냐가 제일 저는 관심이 지금 있거든요. 신선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결국은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앞으로 공급 감소는 확정적인 사실 미래이기 때문에 26년, 27년으로 갈수록 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월세가는 당연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여론에 따라 무산됐지만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를 꺼내들 것인가, 또는 뭐 전세자금 대출을 DSR을 걸어서 전세가에 대한 그냥 버블을 좀 부작용 감소하고로도 이제 버블을 꺼뜨리려고 시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모종의 행동은 결국은 공급 감소가 심해질수록 좀 뭔가 대책이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세를 눌러버리면 월세 쪽으로 내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매매가의 상방 압력을 좀 훼손시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갭 투자의 비율이 한 서울의 경우 한 50%는 된다고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 DSR 걸어서 전세가를 무너뜨리면 이제 갭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다리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통해서 좀 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 사야 하는 분들이 이제 그게 주거 비용이 월세로 급증이 하면서 돈을 못 모으게 되면서 신규 미래 수요로 미래 그 매매 수요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중의 문제 때문에 매매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네. 최근이니까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여러 차례 공언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나중에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본다면, 번복하지 않는다면 그 세제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면.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 규제보다는 당장은 대출 규제에 나선 점이 좀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2.16 대책이죠.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한 그 규제, 그때랑 지금의 6.27 대출 규제랑 이제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번 대출 규제가 좀 더 정교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 15억 이상 주택 대출을 금지를 했지만 갭 투자를 막는 제약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출 규제 때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는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갭 투자를 상당 부분 좀 차단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정교한 부분 같고, 결국은 저는 약간 그 수도권 부동산에는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고 설계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 유동성 규제를 봤을 때 다만 이주비와 잔금비 대출을 6억 원 똑같이 6억 원 미만으로 이하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좀 배치되는 규제가 아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조합원들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그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는 이제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이 전월세가를 좀 더 자극시킬 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규제의 단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틀어막은 거는 어떻게 보면 상급지 급등을 좀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규제를 이주비 잔금 대출까지 규제를 걸어버림으로써 향후 공급 부족 시대를 좀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을 좀 낳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하려고 했다면 이주비 잔금 대출까지 똑같은 테두리로 규제를 거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비사업 쪽은 좀 앞으로 어떨까요? 정비사업은 저는 원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지만 지금 좀 다른 행동을 지금 규제를 통해 보여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분양에 있어서도 이제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을 중지를 시켜버린 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도 약간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거 아니면은 분양도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좀 불리한 좀 부분이 생기지 않나.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1+1으로 받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그럼 바로 다주택자로 정의돼 버리면서 주담대가 금지되고 또는 이주비 대출이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 동력이 좀 많이 훼손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세금을 아까 잡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세금 규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공약은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대체적으로 재정 확대를 많이 구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듯이 재정 확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이번에 추경도 30조 넘게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증세가 언젠가 나올 거라 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대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서울 25개 구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만 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선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서울의 1주택자가 종부세에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되면서 그 민심이 분노하면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게 대선의 패배로 직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20대 대선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30만 표 차이로 졌어요. 서울에서 똔똔만 됐어도 대선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왜 민주당이 졌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크게 이겼던 서울에서 왜 졌냐? 결국은 부동산 급등에 따른 종부세로 서울의 1주택자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고가 1주택자는 실거주한다면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 것도 서울의 1주택자를 다시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 결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만 졌기 때문에 사실 이 4개 구는 어차피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증세를 했을 때 이 4개 구의 고가주택의 핀셋 증세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1주택자를 다시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들이 득표하기 어려운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의 핀셋 증세 정도는 나중에 향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세금 규제나 혹은 공급 대책. 네. 뭐 사기 신도 요새는 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하겠다라든지 4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유휴부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4기 신도시보다는 기존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심의 고밀도 공급을 얘기한 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주비나 잔금 대출, 뭐 6억 제한, 같이 적용하고 그다음에 뭐 그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 금지하고 조건부 이전 전세 자금 대출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을 또 줄이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공급이 말은 했지만 과연 실현성이 강한지 여부가 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공급 감소 시대는 좀 단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불투명한 영역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가.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거라는 의견이 팽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이 똘똘한 한치 현상이 계속 심화되면서 이제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넘어간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초양극화 현상을 타파하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인가 오히려 완화해서 양극화도 해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다주택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 어렵지만 다만 증세는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가주택에 대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증세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딜레마는 그때 공급 감소도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이 증세를 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에 있는지를 각자가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1주택자, 무주택자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규제 때문에 상급지와 중급지가 좀 간격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서둘러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 3구의 주요 단지인 뭐 잠실 엘스, 리센츠, 도곡 렉스,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뚫고 내려갔거든요. 역대 최저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향후 공급 감소가 발생해도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이 규제를 뚫을 힘을 얻지 전세가율이 굉장히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는 이 규제 하에서 다시 이제 상승 압력을 다시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급지로 서둘러 갈아탈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급지 이하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고점도 돌파를 못했고 상대적인 풍선 효과 때문에 매수를 검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가율이 차오르기 전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면 어떡하죠? 그러기에는 지금 40% 밑으로 내려간 전세가율 너무 낮지 않나. 대출 규제가 이제 작동을 하면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 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인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도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자기 자본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급지가 다시 이제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 감소가 예고된 미래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결국은 받게 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상급지가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바로 그 상승 탄력을 다시 받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어도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40% 밑이 아니라 한 50% 수준까지는 좀 근접해야 다시 이제 규제를 뚫을 힘을 좀 얻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제 계속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앞으로 좀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26년 올해 이제 절반이 이미 지나가 그 내년을 이미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네. 내년의 최대 시장 변수는 사실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2017년에 이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이제 독려를 하면서 2018년에 굉장히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 주임사 등록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8년 뒤에 이제 2026년에 만기가 되는 물량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제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왜냐면 이제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 못 받았던 전월세를 끌어올리면서 종부세가 뭐 세금이 늘어나도 그걸 버티고 기다릴 것인가, 이 선택에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 좀 2026년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일 것 같은데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상승 탄력을 2026년까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버틴다. 그렇다면 26년에는 공급 감소가 심화되기 때문에 매매가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26년에 이분들이 팔지 안 팔지 어떻게 버틸지 팔지 이거의 선택은 그때 나오는 정부의 대책, 규제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라 생각되고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새롭게 과거처럼 또 증세를 시도한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이 좀 이제 다시 이제 매물을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따로 봤더니
그 주임사 등록 물량이 상당수가 서울 주요 핵심지보다는 주요 시보단 주요 도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물을 토해낸다면 주요 시가 아니라 주요 도 쪽에 토해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서도 핵심지가 아닌 곳들은 좀 매물이 내년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는 도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또 그분들의 도를 물건을 팔고 다시 그의 똘똘한 한 채를 갈 경우는 그때는 다시 비로소 서울 핵심지가 또 전세가를 낮더라도 상방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6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그래서 주임사 만기 물량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 시장이 좀 굉장히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물량이 많나요?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아직 다 조사를 못 끝내고 왔는데 네. 아직도 적지 않은 물량이 있는데, 아파트 기준으로도. 근데 그 아파트 기준으로 돼 있는 물량이 특히 전남 쪽에 좀 생각보다 물량이 많았고요. 그 외에도 도 쪽에 좀 물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은 케이스지만 전체 아파트 물량의 10% 이상이 주임자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릴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는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징벌적 과세만 아니면 네. 상방 압력이 굉장히 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버티는 생기는. 쪽으로 좀 홀드나 한 번 더 돌리자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6년에 어떤 스탠스를 내놓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25년에 이 규제를 뚫고 만일 25년 하반기에도 계속 오른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꺼내들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26년에 만료가 되면 토해내는 매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25년에 완만하게 간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임사 그 만료가 돼도 이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추이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가 나오겠네요. 주임사 물량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거 분야에 항목이 들어가시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좀 들어가야 돼서. 항목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굉장히 많고. 근데 임대주택 재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거기서 이제 공공지원 임대 물량, 뭐 민간 지원 임대 물량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주로 민간 지원 임대 물량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들어가야 되죠. 뭐 아실이나 호갱이나 이런 거는 없죠. 네, 앱에서 못 본 것 같고요. 저는 통계청에서 봤었어요.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네네. 경기도 북부인데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이 없어서 걱정인데 휴가철 지나면 달라질까요? 이게 이제 아까 난 우리 집은 오른 게 없는데 우리 집까지 규제를 6억을 맞았다. 다만 이제 관건은 최근에 상급지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 지역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전체 파이가 좁아지면서 이제 집약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어디나 사도 오르는 시대는 이미 당연히 지났고, 이제 오르는 지역들이 이제 점점 좁혀지는 상황이 일본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상급지가 상승이 멈추고 중급지 이하로 이제 파급 효과가 벌어져도, 저는 그 핵심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 접근성이 좋은 곳들,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는 당장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급지로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중급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급지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온전히 다 퍼지기에는 가계대출 총량도 반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진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이 유동성을 줄이는 거에 영향을 좀 받지만, 네. 지방은 수급의 영향을 좀 더 받아서 갈 길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광역시는 대부분이 지금 전세가율이 70% 언저리거든요. 이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매매가 자체는 낮지만 마음만 먹으면 전세를 끼고 사는데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은 역시 그 공급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 수도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 매매가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방을 매매할 때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에 많이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가에 많이 기댔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좋은 지역 또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원래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거나 접근성이 앞으로 개선되는 단지들, 예를 들면 뭐 적어도 지금 착공한 단지들 있잖아요. 그 9호선 연장되는 단지거나 뭐 또는 신안산선이
나오는 단지들, 새로 개선되는 단지들, 그 다음에 뭐 월곡 판교선도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송도랑 판교를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월곡 판교선 노선의 새로운 역세권 단지도 괜찮을 것이고, 또 GTX-A, 이미 GTX-C는 아직 착공 안 해서 좀 뭐라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한 이미 착공한 단지들이 나중에 역세권 단지도 새로 거듭나는 단지들이 앞으로 좀 풍선 효과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즌2냐 아니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시즌2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시즌2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의 시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는 유통 매물을 감소시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전세 유통 매물을 축소시키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유통 매물도 감소시켰는데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가면서 유동성까지 폭발하는 상황이 만났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 제로 금리 수준의 금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급 감소도 향후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집값이 밸류에이션이 이재명 정부 때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가 같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동성이 많았고 특히 수도권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제로금리에 따라 유동성이 강했던 반면에 이재명 정부 때는 그런 측면이 좀 제로금리보다는 금리가 높고,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자꾸 주식시장으로 돌려버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규제 강해도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에서는 다시 그걸 그 규제의 힘을 뚫고 갈 힘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제를 뚫을 힘을 찾으려면 결국은 수급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공급 감소가 26년 이후로 좀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규제의 힘을 뚫을 수급으로 얻을 힘은 앞으로 점점 확충된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좀 하나 방법이, 상급지 같은 경우 특히 좀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나, 지금 굳이 서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건 사실은 사실 좀 달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6년 대출 규제가 있고, 또 아까 말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패, 유동성을 조일 수 있는 패가 또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까지도 극복하려면 어쨌든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주기 전까지는 섣불리 굳이 지금 상황에서 발을 담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긴 하지 마라. 네네. 결국은 집값 오를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는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재화의 가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미래 수요를 좀 끌어서서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숨고르기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되겠네요. 맞습니다. 경기는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유동성 확대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내수 경기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맞는데 금리를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공급 감소는 이미 예고된 미래거든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들이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좀 더 텀을 두고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빠뜨렸는데 그 2026년 4월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내년 4월에.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외국인 자금 7, 80조 원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사러 이제 국채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국채를 사게 되면 이제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결국 영향을 받아 내려갈 회사채랑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게 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뭐 0.3%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도 내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상방 탄력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규제의 힘은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뚫고 나갈 힘이 좀 부족한데, 결국은 밑에서부터 규제를 뚫을 힘이 좀 결국은 26년으로 갈수록 확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지켜보고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종합대책도 나오면 한번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